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뇌에 안 좋다는 겁니다.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해도 뇌는 교체할 수 없거든요. 우리 신체는 세포가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쌓였을 때 림프관이 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노폐물이 쌓이고 단백질 변형을 일으켜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됩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사실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크게 신체적인 거랑 심리적인 거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뇌에 안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해도 제가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아래쪽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교체를 해주세요. 근데 뇌는 교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을 못 자면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세포가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쌓였을 때 림프관이 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 단백질 변형을 일으켜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됩니다. 그 베타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잠을 자면 어떻게 되느냐?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해서 그 노폐물을 청소해서 림프관으로 보내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특히 뇌 건강을 위해서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신체적인 그 문제 중에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뇌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충동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뇌에서 우리 충동을 잘 제어하는 부위가 전두엽인데요. 그래서 밤에 야식 드실 때 샐러드 드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욕구는 있고 제어는 잘 안 되니까 굉장히 고칼로리 이런 것들을 드시죠. 특히 잠을 못 주무셨을 때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자면 이기적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관련된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룻밤 정도 실험실에서 잠을 안 재운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때는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잠을 못 자게 되면 길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가십니다. 그게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물어봐서 그런 거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잘 아는 사람이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그 집단의 수준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는 일광시간 절약제라는 걸 하거든요. 흔히 서머타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1시간 정도 당기게 돼요. 사실 1시간 못 자는 거거든요. 그거 시작하는 날. 근데 서머타임 시작 전후로 비교를 해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그 다음날, 시작하고 난 그 다음날 기부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죠. 게다가요, 잠을 못 자면 공감 능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병원에서 데이터를 모은 건데요. 응급실에 이제 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잠을 잘 못 자게 되죠. 그래서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의 진통제 처방 비율을 비교해 봤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통제를 처방할 때는 환자가 충분히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처방을 해주세요. 거기에 맞는 처방을. 근데 야간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통제 처방 비율이 주간 근무하는 경우보다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기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WHO의 권고 수준보다 낮게 처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누군가와 공감을 잘 못하게 돼요. 바꾸어 말하면 굉장히 까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좀 까칠하게 보인다면 너 왜 이래 하기보다는 잠을 좀 권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요,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일찍 뜨죠. 가장 서쪽에 사는 사람들보다 20분에서 25분 정도 짧게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과 독일에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잠을 한 20에서 25분 정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합니다. 투표율이 대략 5% 정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 참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내놓는 걸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게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잠을 못 자면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이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한 달 동안의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하고 잠을 잘 잔 사람과 잘 못 잔 사람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틀담 성당의 화재 사건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음모론이 섞인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은 음모론을 별로 안 믿는데요. 못 주무신 분들은 그런 걸 더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권장 수면 시간이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령대별로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아, 영아는 되게 많이 자야 되고요. 청소년기 정도 되면 8시간에서 10시간, 성인이면 7시간, 8시간 정도예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권장 수면 시간입니다. 이 정도 자면 적절하다는 평균 수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에게는 잘 맞지만 누군가에게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으실 수 있느냐? 요즘 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수면 시간 측정하실 수 있거든요. 앱이랑 연동을 하면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잠을 잤는지를 자연스럽게 그냥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수면 일기를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몇 시간 잔 날 컨디션이 좋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7시간 20분 잔 날 가장 컨디션이 좋았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딱 맞는 수면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찾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조금씩 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30분 덜 자면 큰일 나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데 필요한 시간보다 덜 주무시면 그게 쌓여서 수면 부채가 됩니다. 수면 부채가 되면은 그게 수면 압력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조금 덜 자는 게 큰 문제겠어? 하루나 이틀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자는 건 건강에 괜찮을까요? 지금 몰아서 자는 것과 그냥 버티는 걸 비교하면 그래도 주무시는 게 좋죠. 근데 몰아서 자는 거는 나의 수면 리듬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권유를 해드리냐면 주중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잘 때는 최대한 2시간까지만 더 주무셔도 된다. 그러니까 주중의 수면 시간과 주말의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수면 리듬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이 잤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개운하지 않고 그리고 주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잘 못 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무시되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평일에도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커피를 드시는 이유는 각성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에 든 카페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졸리게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아데노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아데노신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수면 압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잠을 자고 싶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카페인은 얘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가 작용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커피 드시면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카페인의 반감기,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다음에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저녁 7시 정도 되면 마신 양의 절반 정도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면에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카페인에 조금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른 오후까지만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여섯 시 정도에 드시면 새벽 한두 시까지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관리하시면 좋고요. 오히려 저는 낮잠을 주무실 때 좀 이걸 잘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낮잠은 안 자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피곤한데 밤에 잘 자려고 계속 버틴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필요하면 주무시는 게 괜찮습니다. 다만 대략 한 30여 분 정도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리 길게 주무셔도 90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른 오후에 좀 졸린다.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커피를 잘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기까지 대략 20여 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낮잠도 주무시고 아주 개운한 상태로 깨고 싶다면 졸릴 때 커피를 드세요. 그 다음에 바로 주무시는 겁니다. 20여 분 정도 주무시고 일어나면 아데노신도 줄어들어 있고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잠을 깨고 개운한 상태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커피냅이라고 합니다. 자면서 꿈을 꾸면 잠을 잘 자지 못한 건가요? 꿈을 꾸는 것과 잠을 잘 자는 건 무관합니다.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못 자면 내가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꿈을 언제 꾸냐면 렘수면 때 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수면 때 꾼 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도 렘수면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꿨으나 마지막에 렘수면 때 꾼 꿈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꿈을 여러 번 꿨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잔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상당히 피로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잠을 계속 잘 못 주무셨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중간에 깼는데 그러면 사실은 잠을 잘 못 잔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한 상태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꿈꾸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주 깨시는 분들이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그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멜라토닌은 잠을 잘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잠이 들거든요. 이 멜라토닌은 밤에 나오고요. 불빛이 생기면 갑자기 멜라토닌 분비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연령대에 따라서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데 일단 태어났을 때는 멜라토닌이 거의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 때나 자는 영아들이 보통 어머니들이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요.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점이 생후 한 3개월 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밤낮도 가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되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좀 늦춰집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늦게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당겨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초저녁 잠이 많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멜라토닌 분비가 조금 빨리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일찍 깨시는 거죠. 그럼 전체 수면 시간에는 차이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거고요. 낮에도 부족한 수면을 낮잠으로 보충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잠을 자고 나도 크게 개운하지 않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자리 드는 시간만 생각하는데 매번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셔서요. 일어난 다음에 바로 햇빛을 쬐셔야 돼요. 그래야 멜라토닌이 확 떨어지거든요. 뭐 밖에 잠깐 나가셔도 좋고요. 그냥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맞추시면은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공황장애의 원인과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황장애는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위험하다고 잘못 생각하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온몸이 반응하는 심리적인 생리학적인 반응을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가 잘못된 알람을 삐리릭 울려서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데 도망가야 된다고 느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오작동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보통 이제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기제는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숲속에서 맹수를 만났다면, 호랑이를 만났다면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저 호랑이는 350km고 저가 30m가 아니라 60m, 100m로 달리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엄마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 안 하고 뛰어가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거를 해주는 게 항진시켜주는 게 우리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게 교감이고 천천히 늘어뜨리고 이런 게 이완인데 이런 긴장과 이완을 해야 되는 게 잘 조절이 안 되는 이게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발생한 건 이유는 뭐냐? 그거는 뇌기능에서 신호 전달체계 그러면 이 신호 전달체계 이 구성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알람을 울려주는 체계가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안과 혹은 도망을 가거나 감정적으로 특히 다루는 건데 온몸에 그냥 확 이렇게 뛰게 하는 본능적인 뇌인데 본능적인 뇌가 너무 잘못 울려서 매번 도망가야 되는 상황으로 느끼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우리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맹수가 많았던 시절 동굴에서 살았다면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했죠. 무지개 너무 예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이런 체계가 현대에서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이렇게 달려오면 맹수가 달려오는 것처럼 잘못 느끼고 이런 것들이 내가 위협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위협이라고 느끼는 게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공황장애,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증상들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고 여러분 숨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과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요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일어나서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공황장애로 진단받고 응급실 안 가도 되는 걸 알고 계신데 응급실을 몇 번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못 견딜 것 같아서.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의 건물은 그 유리창을 뭐 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유리창을 망치를 깨고 뛰쳐나가고 싶다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만큼 몸이 괴롭게 긴장되게 반응을 하는 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가슴 뛰고 심기항진, 그러니까 호흡의 불편과 이런 것들, 또 약간 긴장되는 이 땀 나거나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내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혹은 어떤 분은 시간이 다르게 흘러게 된다는, 감각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도 있고, 내가 이러다가 미쳐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공황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에 유독 연예인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연예인의 생활을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보통 연예인뿐만 아니라 방송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말씀드린 대로 교감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해주는, 노출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심리적인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인 채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장되고 대중이 바라는 그런 거에 맞춰서 마스크를 낀 채로 사는데 그게 계속되는 거죠. 내가 나인 채로 지내지 못하고 계속 긴장되고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를 나 자신으로서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심리적인 원인을 추론해 보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금방 드시면 금방 없어지는데 재발이 잦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 급박해서,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는데 터널을 못 지난다거나 지하철을 못 간다거나 자꾸 속이 불편해서 못하는 거나 숨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증상들을 잡아주는 거는 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에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서 인지행동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발과 일상생활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부분, 나를 나로서 지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행동 장애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공황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그다음에 몸의 반응입니다. 내가 몸의 반응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헐떡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심정지가 될 것 같고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생각이 난 이러다가 죽을 거야.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뛰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응급실 가서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내과적인, 외과적인 이런 것들을 진료를 받으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외과적인 기저질환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있다면 그걸 당연히 먼저 치료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 보면 우리는 1번 안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은 보면 우리의 감정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심정지 걸리면 내가 괴롭지 않겠어요?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병원 뛰쳐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인지행동치료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이게 내가
죽지는 않을 거야. 심정지로 죽지는 않을 거야. 또 하나, 괜찮을 거야.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죽지 않을 거다. 괜찮을 거다. 저희가 이게 응급실에 많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이 공황장애는 뭐 심장에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큰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내외과적으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검사 시간이 꽤 지나 있잖아요. 그런데 심장 문제였다면 결국 돌아가셨을 거나 더 안 좋은 상태로 갔을 텐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신 상태로 있어요. 정신과는 좀 더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내외까지인 게 먼저 판별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나 뵙고 상담을 하게 되면 다행히 괜찮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내가 죽지 않는다, 괜찮아진다. 라는 걸 꼭 명심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지행동치료의 제일 큰 골자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세분화하면서 다루는 게 인지행동치료고 꽤 오랜 세션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발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서 치료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게 이제 약물 치료 또 인지행동 치료가 있다면 또 말씀드릴 건 이게 전반적으로 불안이나 또 강박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기도 하거든요. 공존하기도 하고 불안 공황장애 예전에는 큰 범주로는 불안장애 들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 수준을 낮추는 데는 경두계 자기장 치료, 경두계 직류 자극 치료라고 하는 뇌에 직접적인 아주 미세한 자극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극을 주면 이 경두계, 두개골을 통과해서 뇌의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아주 작은 머리에 자석 갖다 댄다고 문제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정도의 자극이나 아주 미세한 전류를 흘러주면 실제로 뇌의 기능을 너무 우울해지면 좀 끌어올려주고 너무 불안해질 경우는 좀 끌어내려주는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생물학적인 치료인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안정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나를 다독거려 줍니다. 이게 이제 포옹인데요. 내가 이제 안정화 기법 중에 포옹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게 뭐냐면 나비포옹법인데요. 나비포옹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 몸이 외부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더 멀리 나가서 불안하지 않도록 여기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난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지금까지 별일 없었어. 너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를 다독여주면서 내 손이 내 어깨를 짚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치료입니다. 요거는 안정화 기법에는 또 복식 호흡도 있고 뭐 착지 기법도 있고 점진적 근이완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안정화 기법을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황장애,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저희 외래에서 직접 이제 호흡법을 말씀드리는데 이 제가 복식 호흡이인지 이 외래에서 간단하게 하는 제일 좋은 기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이나 우울할 때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왜 이 호흡법이 신체적으로 의미가 있냐면 이게 공황장애는 신체 질환인데 신체로 느껴지는 건데 이 배 안에는 이완을 담당하는 수용체가 뇌 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기능이 작동이 안 되니까 배에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이완하는 자극이죠. 코로 깊게 들이마셔서 배에 풍선을 불듯이 이 배 횡격막을 숨쉬는 근육을 아래로 끌어내려줘서 배를 풍선처럼 만들고 다시 천천히 두 배로 이렇게 내쉬는 이런 복식 호흡을 하시면 뇌의 이완을 담당하는 수용체들이 이 자극이 되면서 내 몸이 편안하게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자기 전에 한 30번 정도 한 세트로 해서 매일 연습을 하시면 이런 게 실제로 낮 시간 동안 일어날 때 직접적으로 써볼 수도 있고 심지어 공황장애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문제가 없이 제일 편안한 상태에 누워있을 때 자려고 할 때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는 거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사실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크게 신체적인 거랑 심리적인 거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뇌에 안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해도 제가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아래쪽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교체를 해주세요. 근데 뇌는 교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을 못 자면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세포가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쌓였을 때 림프관이 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 단백질 변형을 일으켜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됩니다. 그 베타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잠을 자면 어떻게 되느냐?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해서 그 노폐물을 청소해서 림프관으로 보내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특히 뇌 건강을 위해서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신체적인 그 문제 중에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뇌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충동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뇌에서 우리 충동을 잘 제어하는 부위가 전두엽인데요. 그래서 밤에 야식 드실 때 샐러드 드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욕구는 있고 제어는 잘 안 되니까 굉장히 고칼로리 이런 것들을 드시죠. 특히 잠을 못 주무셨을 때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자면 이기적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관련된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룻밤 정도 실험실에서 잠을 안 재운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때는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잠을 못 자게 되면 길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가십니다. 그게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물어봐서 그런 거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잘 아는 사람이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그 집단의 수준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는 일광시간 절약제라는 걸 하거든요. 흔히 서머타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1시간 정도 당기게 돼요. 사실 1시간 못 자는 거거든요. 그거 시작하는 날. 근데 서머타임 시작 전후로 비교를 해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그 다음날, 시작하고 난 그 다음날 기부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죠. 게다가요, 잠을 못 자면 공감 능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병원에서 데이터를 모은 건데요. 응급실에 이제 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잠을 잘 못 자게 되죠. 그래서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의 진통제 처방 비율을 비교해 봤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통제를 처방할 때는 환자가 충분히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처방을 해주세요. 거기에 맞는 처방을. 근데 야간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통제 처방 비율이 주간 근무하는 경우보다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기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WHO의 권고 수준보다 낮게 처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누군가와 공감을 잘 못하게 돼요. 바꾸어 말하면 굉장히 까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좀 까칠하게 보인다면 너 왜 이래 하기보다는 잠을 좀 권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요,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일찍 뜨죠. 가장 서쪽에 사는 사람들보다 20분에서 25분 정도 짧게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과 독일에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잠을 한 20에서 25분 정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합니다. 투표율이 대략 5% 정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 참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내놓는 걸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게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잠을 못 자면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이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한 달 동안의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하고 잠을 잘 잔 사람과 잘 못 잔 사람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틀담 성당의 화재 사건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음모론이 섞인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은 음모론을 별로 안 믿는데요. 못 주무신 분들은 그런 걸 더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권장 수면 시간이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령대별로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아, 영아는 되게 많이 자야 되고요. 청소년기 정도 되면 8시간에서 10시간, 성인이면 7시간, 8시간 정도예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권장 수면 시간입니다. 이 정도 자면 적절하다는 평균 수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에게는 잘 맞지만 누군가에게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으실 수 있느냐? 요즘 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수면 시간 측정하실 수 있거든요. 앱이랑 연동을 하면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잠을 잤는지를 자연스럽게 그냥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수면 일기를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몇 시간 잔 날 컨디션이 좋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7시간 20분 잔 날 가장 컨디션이 좋았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딱 맞는 수면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찾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조금씩 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30분 덜 자면 큰일 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데 필요한 시간보다 덜 주무시면 그게 쌓여서 수면 부채가 됩니다. 수면 부채가 되면은 그게 수면 압력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조금 덜 자는 게 큰 문제겠어? 하루나 이틀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자는 건 건강에 괜찮을까요? 지금 몰아서 자는 것과 그냥 버티는 걸 비교하면 그래도 주무시는 게 좋죠. 근데 몰아서 자는 거는 나의 수면 리듬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권유를 해드리냐면 주중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잘 때는 최대한 2시간까지만 더 주무셔도 된다. 그러니까 주중의 수면 시간과 주말의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수면 리듬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이 잤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개운하지 않고 그리고 주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잘 못 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무시되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평일에도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커피를 드시는 이유는 각성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에 든 카페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졸리게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아데노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아데노신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수면 압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잠을 자고 싶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카페인은 얘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가 작용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커피 드시면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카페인의 반감기,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다음에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저녁 7시 정도 되면 마신 양의 절반 정도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면에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카페인에 조금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른 오후까지만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여섯 시 정도에 드시면 새벽 한두 시까지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관리하시면 좋고요. 오히려 저는 낮잠을 주무실 때 좀 이걸 잘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낮잠은 안 자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피곤한데 밤에 잘 자려고 계속 버틴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필요하면 주무시는 게 괜찮습니다. 다만 대략 한 30여 분 정도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리 길게 주무셔도 90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른 오후에 좀 졸린다.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커피를 잘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기까지 대략 20여 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낮잠도 주무시고 아주 개운한 상태로 깨고 싶다면 졸릴 때 커피를 드세요. 그 다음에 바로 주무시는 겁니다. 20여 분 정도 주무시고 일어나면 아데노신도 줄어들어 있고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잠을 깨고 개운한 상태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커피냅이라고 합니다. 자면서 꿈을 꾸면 잠을 잘 자지 못한 건가요? 꿈을 꾸는 것과 잠을 잘 자는 건 무관합니다.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못 자면 내가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꿈을 언제 꾸냐면 렘 수면 때 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 수면 때
꾼 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도 렘 수면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꿨으나 마지막에 렘 수면 때 꾼 꿈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꿈을 여러 번 꿨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잔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상당히 피로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잠을 계속 잘 못 주무셨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중간에 깼는데, 그러면 사실은 잠을 잘 못 잔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한 상태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꿈꾸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주 깨시는 분들이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그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멜라토닌은 잠을 잘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잠이 들거든요. 이 멜라토닌은 밤에 나오고요. 불빛이 생기면 갑자기 멜라토닌 분비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연령대에 따라서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데, 일단 태어났을 때는 멜라토닌이 거의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 때나 자는, 영아들이 보통 어머니들이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요,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점이 생후 한 3개월 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밤낮도 가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되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좀 늦춰집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늦게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당겨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초저녁 잠이 많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멜라토닌 분비가 조금 빨리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일찍 깨시는 거죠. 그럼 전체 수면 시간에는 차이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거고요. 낮에도 부족한 수면을 낮잠으로 보충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잠을 자고 나도 크게 개운하지 않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자리에 드는 시간만 생각하는데, 매번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셔서요, 일어난 다음에 바로 햇빛을 쬐셔야 돼요. 그래야 멜라토닌이 확 떨어지거든요. 뭐 밖에 잠깐 나가셔도 좋고요, 그냥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맞추시면은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공황장애의 원인과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황장애는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위험하다고 잘못 생각하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온몸이 반응하는 심리적인, 생리학적인 반응을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가 잘못된 알람을 삐리릭 울려서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데 도망가야 된다고 느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오작동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보통 이제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기제는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숲속에서 맹수를 만났다면, 호랑이를 만났다면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저 호랑이는 350km고 저가 30m가 아니라 60m, 100m로 달리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엄마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 안 하고 뛰어가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거를 해주는 게, 항진시켜주는 게, 우리 몸을 일으켜서 하는 게 교감이고 천천히 늘어뜨리고 이런 게 이완인데, 이런 긴장과 이완을 해야 되는 게 잘 조절이 안 되는, 이게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발생한 건 이유는 뭐냐? 그거는 뇌기능에서 신호 전달 체계, 그러면 이 신호 전달 체계의 이 구성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알람을 울려주는 체계가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안과 혹은 도망을 가거나 감정적으로 특히 다루는 건데, 온몸에 그냥 확 이렇게 뛰게 하는 본능적인 뇌인데, 본능적인 뇌가 너무 잘못 울려서 매번 도망가야 되는 상황으로 느끼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우리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맹수가 많았던 시절 동굴에서 살았다면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했죠. "어우 무지개 너무 예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이런 체계가 현대에서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이렇게 달려오면 맹수가 달려오는 것처럼 잘못 느끼고, 이런 것들이 내가 위협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위협이라고 느끼는 게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공황장애,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증상들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고, 여러분 숨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과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요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일어나서,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공황장애로 진단받고 응급실 안 가도 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응급실을 몇 번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못 견딜 것 같아서.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의 건물은 그 유리창을 뭐 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유리창을 망치를 깨고 뛰쳐나가고 싶다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만큼 몸이 괴롭게 긴장되게 반응을 하는 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가슴 뛰고 심기항진, 그러니까 호흡의 불편과 이런 것들, 또 약간 긴장되는 이 땀 나거나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내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혹은 어떤 분은 시간이 다르게 흘려진다는, 감각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도 있고, 내가 이러다가 미쳐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공황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에 유독 연예인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연예인의 생활을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보통 연예인뿐만 아니라 방송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말씀드린 대로 교감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해 주는, 노출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심리적인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인 채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장되고 대중이 바라는 그런 거에 맞춰서 마스크를 낀 채로 사는데, 그게 계속되는 거죠. 내가 나인 채로 지내지 못하고 계속 긴장되고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를 나 자신으로서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심리적인 원인을 추론해 보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금방 드시면 금방 없어지는데 재발이 잦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 급박해서,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는데 터널을 못 지난다거나 지하철을 못 간다거나 자꾸 속이 불편해서 못하는 거나 숨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증상들을 잡아주는 거는 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에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서 인지행동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발과 일상생활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부분, 나를 나로서 지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행동 장애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공황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그다음에 몸의 반응입니다. 아, 내가 몸의 반응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헐떡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심정지가 될 것 같고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생각이, 난 이러다가 죽을 거야.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응급실 가서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내과적인, 외과적인 이런 것들을 진료를 받으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외과적인 기저질환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있다면 그걸 당연히 먼저 치료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 보면 우리는 1번 안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은 보면 우리의 감정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심정지 걸리면 내가 괴롭지 않겠어요?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병원 뛰쳐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인지행동 치료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이게 내가 죽지는 않을 거야. 심정지로 죽지는 않을 거야. 또 하나, 괜찮을 거야.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죽지 않을 거다. 괜찮을 거다. 저희가 이게 응급실에 많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이 공황장애는 뭐 심장에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큰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내외과적으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검사 시간이 꽤 지나 있잖아요. 그런데 심장 문제였다면 결국 돌아가셨을 거나 더 안 좋은 상태로 갔을 텐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신 상태로 있어요. 정신과는 좀 더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뇌까지인 게 먼저 판별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나 뵙고 상담을 하게 되면 다행히 괜찮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내가 죽지 않는다, 괜찮아진다. 라는 걸 꼭 명심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지행동출의 제일 큰 골자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세분하면서 다루는 게 인지행동 치료고 꽤 오랜 세션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발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서 치료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게 이제 약물 치료 또 인지행동 치료가 있다면 또 말씀드릴 건 이게 전반적으로 불안이나 또 강박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기도 하거든요. 공존하기도 하고 불안 공황장애 예전에는 큰 범주로는 불안장애 들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 수준을 낮추는 데는 경두계 자기장 치료, 경두계 직류 자극 치료라고 하는 뇌에 직접적인 아주 미세한 자극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극을 주면 이 경두계, 두개골을 통과해서 뇌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아주 작은 머리에 자석 갖다 댄다고 문제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정도의 자극이나 아주 미세한 전류를 흘러주면 실제로 뇌의 기능을 너무 우울해지면 좀 끌어올려주고 너무 불안해질 경우는 좀 끌어내려주는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생물학적인 치료인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안정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나를 다독거려 줍니다. 이게 이제 포옹인데요. 내가 이제 안정화 기법 중에 포옹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게 뭐냐면 나비포옹법인데요. 나비포옹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 몸이 외부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더 멀리 나가서 불안하지 않도록 여기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난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지금까지 별일 없었어. 너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를 다독여 주면서 내 손이 내 어깨를 짚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치료입니다. 요거는 안정화 기법에는 또 복식 호흡도 있고 또 착지 기법도 있고 점진적 근이완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안정화 기법을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황장애,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저희 외래에서 직접 이제 호흡법을 말씀드리는데 이 제가 복식 호흡인지 이 외래에서 간단하게 하는 제일 좋은 기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이나 우울할 때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왜 이 호흡법이 신체적으로 의미가 있냐면 이게 공황장애는 신체 질환인데 신체로 느껴지는 건데 이 배 안에는 이완을 담당하는 수용체가 뇌 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기능이 작동이 안 되니까 배에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이완하는 자극이죠. 코로 깊게 들이마셔서 배에 풍선을 불듯이 이 배 횡격막을 숨쉬는 근육을 아래로 끌어내려줘서 배를 풍선처럼 만들고 다시 천천히 2배로 이렇게 내쉬는 이런 복식 호흡을 하시면 뇌의 이완을 담당하는 수용체들이 이 자극이 되면서 내 몸이 편안하게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자기 전에 한 30번 정도 한 세트로 해서 매일 연습을 하시면 이런 게 실제로 낮 시간 동안에 일어날 때 직접적으로 써볼 수도 있고 심지어 공황장애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문제가 없이 제일 편안한 상태에 누워있을 때 자려고 할 때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는 거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사실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크게 신체적인 거랑 심리적인 거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뇌에 안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해도 제가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아래쪽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교체를 해주세요. 근데 뇌는 교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을 못 자면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세포가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쌓였을 때 림프관이 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 단백질 변형을 일으켜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됩니다. 그 베타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잠을 자면 어떻게 되느냐?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해서 그 노폐물을 청소해서 림프관으로 보내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특히 뇌 건강을 위해서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신체적인 그 문제 중에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뇌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충동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뇌에서 우리 충동을 잘 제어하는 부위가 전두엽인데요. 그래서 밤에 야식 드실 때 샐러드 드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욕구는 있고 제어는 잘 안 되니까 굉장히 고칼로리 이런 것들을 드시죠. 특히 잠을 못 주무셨을 때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자면 이기적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관련된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룻밤 정도 실험실에서 잠을 안 재운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때는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잠을 못 자게 되면 길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가십니다. 그게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물어봐서 그런 거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잘 아는 사람이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그 집단의 수준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는 일광시간 절약제라는 걸 하거든요. 흔히 서머타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1시간 정도 당기게 돼요. 사실 1시간 못 자는 거거든요. 그거 시작하는 날. 근데 서머타임 시작 전후로 비교를 해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그 다음날, 시작하고 난 그 다음날 기부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죠. 게다가요, 잠을 못 자면 공감 능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병원에서 데이터를 모은 건데요. 응급실에 이제 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잠을 잘 못 자게 되죠. 그래서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의 진통제 처방 비율을 비교해 봤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통제를 처방할 때는 환자가 충분히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처방을 해주세요. 거기에 맞는 처방을. 근데 야간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통제 처방 비율이 주간 근무하는 경우보다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기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WHO의 권고 수준보다 낮게 처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누군가와 공감을 잘 못하게 돼요. 바꾸어 말하면 굉장히 까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좀 까칠하게 보인다면 너 왜 이래 하기보다는 잠을 좀 권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요,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일찍 뜨죠. 가장 서쪽에 사는 사람들보다 20분에서 25분 정도 짧게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과 독일에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잠을 한 20에서 25분 정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합니다. 투표율이 대략 5% 정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 참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내놓는 걸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게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잠을 못 자면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이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한 달 동안의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하고 잠을 잘 잔 사람과 잘 못 잔 사람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틀담 성당의 화재 사건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음모론이 섞인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은 음모론을 별로 안 믿는데요. 못 주무신 분들은 그런 걸 더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권장 수면 시간이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령대별로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아, 영아는 되게 많이 자야 되고요. 청소년기 정도 되면 8시간에서 10시간, 성인이면 7시간, 8시간 정도예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권장 수면 시간입니다. 이 정도 자면 적절하다는 평균 수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에게는 잘 맞지만 누군가에게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으실 수 있느냐? 요즘 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수면 시간 측정하실 수 있거든요. 앱이랑 연동을 하면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잠을 잤는지를 자연스럽게 그냥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수면 일기를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몇 시간 잔 날 컨디션이 좋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7시간 20분 잔 날 가장 컨디션이 좋았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딱 맞는 수면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찾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조금씩 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30분 덜 자면 큰일 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데 필요한 시간보다 덜 주무시면 그게 쌓여서 수면 부채가 됩니다. 수면 부채가 되면은 그게 수면 압력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좀 덜 자는 게 큰 문제겠어? 하루나 이틀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자는 건 건강에 괜찮을까요? 몰아서 자는 것과 그냥 버티는 걸 비교하면 그래도 주무시는 게 좋죠. 근데 몰아서 자는 거는 나의 수면 리듬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권유를 해드리냐면 주중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잘 때는 최대 한 2시간까지만 더 주무셔도 된다. 그러니까 주중의 수면 시간과 주말의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수면 리듬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이 잤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개운하지 않고, 그리고 주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잘 못 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무시되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평일에도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커피를 드시는 이유는 각성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에 든 카페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졸리게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아데노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아데노신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수면 압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잠을 자고 싶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카페인은 얘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가 작용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커피 드시면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카페인의 반감기,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다음에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저녁 7시 정도 되면 마신 양의 절반 정도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면에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카페인에 조금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른 오후까지만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여섯 시 정도에 드시면 새벽 한두 시까지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관리하시면 좋고요. 오히려 저는 낮잠을 주무실 때 좀 이걸 잘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낮잠은 안 자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피곤한데 밤에 잘 자려고 계속 버틴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필요하면 주무시는 게 괜찮습니다. 다만 대략 한 30여 분 정도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리 길게 주무셔도 90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른 오후에 좀 졸린다,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커피를 잘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기까지 대략 20여 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낮잠도 주무시고 아주 개운한 상태로 깨고 싶다면 졸릴 때 커피를 드세요. 그 다음에 바로 주무시는 겁니다. 20여 분 정도 주무시고 일어나면 아데노신도 줄어들어 있고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잠을 깨고 개운한 상태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커피냅이라고 합니다. 자면서 꿈을 꾸면 잠을 잘 자지 못한 건가요? 꿈을 꾸는 것과 잠을 잘 자는 건 무관합니다.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못 자면 내가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꿈을 언제 꾸냐면 렘 수면 때 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 수면 때 꾼 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도 렘 수면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럼
그럼 그때마다 계속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꿨으나 마지막에 렘수면 때 꾼 꿈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꿈을 여러 번 꿨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잔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상당히 피로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잠을 계속 잘 못 주무셨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중간에 깼는데, 그러면 사실은 잠을 잘 못 잔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한 상태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꿈꾸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주 깨시는 분들이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그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멜라토닌은 잠을 잘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잠이 들거든요. 이 멜라토닌은 밤에 나오고요. 불빛이 생기면 갑자기 멜라토닌 분비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연령대에 따라서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데, 일단 태어났을 때는 멜라토닌이 거의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 때나 자는, 영아들이 보통 어머니들이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요,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점이 생후 한 3개월 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밤낮도 가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되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좀 늦춰집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늦게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당겨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초저녁 잠이 많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멜라토닌 분비가 조금 빨리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일찍 깨시는 거죠. 그럼 전체 수면 시간에는 차이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거고요. 낮에도 부족한 수면을 낮잠으로 보충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잠을 자고 나도 크게 개운하지 않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자리에 드는 시간만 생각하는데, 매번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셔서요, 일어난 다음에 바로 햇빛을 쬐셔야 돼요. 그래야 멜라토닌이 확 떨어지거든요. 뭐 밖에 잠깐 나가셔도 좋고요, 그냥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맞추시면은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공황장애의 원인과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황장애는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위험하다고 잘못 생각하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온몸이 반응하는 심리적인, 생리학적인 반응을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가 잘못된 알람을 삐리릭 울려서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데 도망가야 된다고 느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오작동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보통 이제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기제는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숲속에서 맹수를 만났다면, 호랑이를 만났다면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저 호랑이는 350km고 저가 30m가 아니라 60m, 100m로 달리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엄마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 안 하고 뛰어가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거를 해주는 게, 항진시켜주는 게, 우리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게 교감이고 천천히 늘어뜨리고 이런 게 이완인데, 이런 긴장과 이완을 해야 되는 게 잘 조절이 안 되는, 이게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발생한 건 이유는 뭐냐? 그거는 뇌기능에서 신호 전달 체계, 그러면 이 신호 전달 체계 이 구성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알람을 울려주는 체계가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안과 혹은 도망을 가거나 감정적으로 특히 다루는 건데, 온몸에 그냥 확 이렇게 뛰게 하는 본능적인 뇌인데, 본능적인 뇌가 너무 잘못 울려서 매번 도망가야 되는 상황으로 느끼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우리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맹수가 많았던 시절, 동굴에서 살았다면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했죠. 무지개 너무 예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이런 체계가 현대에서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이렇게 달려오면 맹수가 달려오는 것처럼 잘못 느끼고, 이런 것들이 내가 위협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위협이라고 느끼는 게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공황장애,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증상들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고, 여러분 숨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과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일어나서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공황장애로 진단받고 응급실 안 가도 되는 걸 알고 계신데 응급실을 몇 번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못 견딜 것 같아서.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의 건물은 그 유리창을 뭐 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유리창을 망치를 깨고 뛰쳐나가고 싶다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만큼 몸이 괴롭게 긴장되게 반응을 하는 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가슴 뛰고 심기항진, 그러니까 호흡의 불편감 이런 것들, 또 약간 긴장되는 이 땀 나거나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내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혹은 어떤 분은 시간이 다르게 흘려진다는, 감각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도 있고, 내가 이러다가 미쳐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공황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에 유독 연예인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연예인의 생활을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보통 연예인뿐만 아니라 방송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말씀드린 대로 교감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해주는, 노출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심리적인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인 채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장되고 대중이 바라는 그런 거에 맞춰서 마스크를 낀 채로 사는데, 그게 계속되는 거죠. 내가 나인 채로 지내지 못하고 계속 긴장되고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를 나 자신으로서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심리적인 원인을 추론해 보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금방 드시면 금방 없어지는데 재발이 작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 급박해서,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는데 터널을 못 지난다거나 지하철을 못 간다거나 자꾸 속이 불편해서 못하는 거나 숨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증상들을 잡아주는 거는 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에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서 인지행동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발과 일상생활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부분, 나를 나로서 지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행동 장애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공황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그다음에 몸의 반응입니다. 아, 내가 몸의 반응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헐떡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심정지가 될 것 같고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생각이, 난 이러다가 죽을 거야.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뛰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응급실 가서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내과적인, 외과적인 이런 것들을 진료를 받으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외과적인 기저질환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있다면 그걸 당연히 먼저 치료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 보면 우리는 1번 안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보면 우리의 감정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심정지 걸리면 내가 괴롭지 않겠어요?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병원 뛰쳐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인지행동치료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이게 내가 죽지는 않을 거야. 심정지로 죽지는 않을 거야. 또 하나, 괜찮을 거야.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죽지 않을 거다. 괜찮을 거다. 저희가 이게 응급실에 많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이 공황장애는 뭐 심장에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큰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내외과적으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검사 시간이 꽤 지나 있잖아요. 그런데 심장 문제였다면 결국 돌아가셨을 거나 더 안 좋은 상태로 갔을 텐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신 상태로 있어요. 정신과는 좀 더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내외까지인 게 먼저 판별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나 뵙고 상담을 하게 되면 다행히 괜찮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내가 죽지 않는다, 괜찮아진다
라는 걸 꼭 명심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지행동치료의 제일 큰 골자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세분화하면서 다루는 게 인지행동 치료고 꽤 오랜 세션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발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서 치료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게 이제 약물 치료 또 인지행동 치료가 있다면 또 말씀드릴 건 이게 전반적으로 불안이나 또 강박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기도 하거든요. 공존하기도 하고 불안 공황장애 예전에는 큰 범주로는 불안장애 들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 수준을 낮추는 데는 경두계 자기장 치료, 경두계 직류 자극 치료라고 하는 뇌에 직접적인 아주 미세한 자극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극을 주면 이 경두계, 두개골을 통과해서 뇌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아주 작은 머리에 자석 갖다 댄다고 문제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정도의 자극이나 아주 미세한 전류를 흘러주면 실제로 뇌의 기능을 너무 우울해지면 좀 끌어올려주고 너무 불안해질 경우는 좀 끌어내려주는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생물학적인 치료인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안정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나를 다독거려 줍니다. 이게 이제 포옹인데요. 내가 이제 안정화 기법 중에 포옹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게 뭐냐면 나비포옹법인데요. 나비포옹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 몸이 외부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더 멀리 나가서 불안하지 않도록 여기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 난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지금까지 별일 없었어. 너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를 다독여주면서 내 손이 내 어깨를 짚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치료입니다. 요거는 안정화 기법에는 또 복식 호흡도 있고 뭐 착지 기법도 있고 점진적 근이완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안정화 기법을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황장애,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저희 외래에서 직접 이제 호흡법을 말씀드리는데 이 제가 복식 호흡이인지 이 외래에서 간단하게 하는 제일 좋은 기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이나 우울할 때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왜 이 호흡법이 신체적으로 의미가 있냐면 이게 공황장애는 신체 질환인데 신체로 느껴지는 건데 이 배 안에는 이완을 담당하는 수용체가 뇌 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기능이 작동이 안 되니까 배에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이완하는 자극이죠. 코로 깊게 들이마셔서 배에 풍선을 불듯이 이 배 횡격막을 숨쉬는 근육을 아래로 끌어내려줘서 배를 풍선처럼 만들고 다시 천천히 두 배로 이렇게 내쉬는 이런 복식 호흡을 하시면 뇌의 이완을 담당하는 수용체들이 이 자극이 되면서 내 몸이 편안하게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자기 전에 한 30번 정도 한 세트로 해서 매일 연습을 하시면 이런 게 실제로 낮 시간 동안에 일어날 때 직접적으로 써볼 수도 있고 심지어 공황장애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문제가 없이 제일 편안한 상태에 누워있을 때 자려고 할 때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는 거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